괴 사건이 일어난 것은 1933년의 일이었습니다. 뭘 보고 비명을 질렀던 것일까? 잘려진 유아의 머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석재 조선일보 역사문화 전문기자입니다. 윤명구라는 사람을, 이런 이름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1933년에 지금의 서울 충정로에서 엿장수 행상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잊혀버린 경성 죽첨정 단두 유아 사건, 아주 끔찍한 사건이죠. 이 사건의 주범으로 밝혀진 자입니다. 술 한 잔 못 마시면서 착실하게 살던 사람인데 미신을 맹신한 나머지 남의 자식한테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질렀습니다. 자, 이번 악인전은 20세기 초 한국인의 약점과 치부를 고스란히 드러냈다고 할 수 있는 범죄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행적이 과연 한 세기 전에나 있었을 일이었을 뿐일까요? 자, 정서적 충격을 가져올 수 있거나 잔인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묘사가 방송 중에 나온다는 걸 미리 알려드립니다. 지금의 서울 서대문 밖에 충정로가 있죠. 이것은 대한제국의 충신인 충정공 민영환에게서 딴 겁니다. 자, 야인시대에 나오는 동대문파와 명동파 혁들이었던 1958년 사건이 충정로 도끼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해방 전에 그곳은 죽첨정이라고 불렸습니다. 초대 주조선 일본 영사였던 다케조의 신이치로의 성 죽첨을 딴 것인데 해방 이후에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빌 필요가 없었겠죠. 그래서 충정로로 바뀐 겁니다. 1920년대부터 30년대까지 경성부의 서쪽 끝에 해당하던 죽첨정 3종목은 일본인 사업가가 금화장이란 문화주택단지로 개발하던 곳이었습니다. 경성 외곽에 있으면서도 전차와 버스 노선이 닿아서 교통이 편리했습니다. 지금도 지하철 2호선하고 5호선 환승역이에요. 빈 땅은 아니었습니다. 다 쓰러져가는 토막을 짚고 겨우 살아가던 도시 빈민의 기존 주거지였습니다. 유치진의 희곡 토막이라고 있죠. 그리고 개발 열풍을 타고 철거 문제가 불거지던 곳이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은 그야말로 괴 사건이 일어난 것은 1933년의 일이었습니다. 5월 16일 오전 7시 30분 식사은행 주택지 근처 쓰레기 매립장에서 인근 토막 주민인 최천웅의 모친 민 씨가 뭔가를 발견하고 놀라서 소리 질렀습니다. 이웃 주민인 일본인 야마다 신이치가 나한테스까? 알아보니까 이 사람 놀래서 그걸 서대문 경찰서에 황급히 제보했어요. 뭘 보고 비명을 질렀던 것일까? 잘려진 유아의 머리였습니다. 치마폭, 종이, 낡은 수건을 사용해 세 겹으로 감쌌습니다. 훼손이 심해서 형체를 알아보기도 어려웠으나 뒤통수가 7cm가량 찢어져서 뇌수가 흘러내렸습니다. 매립지 곳곳에 핏자국과 신체 일부로 보이는 흔적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두개골도 깨진 상태였는데요. 한쪽에는 날카로운 물건으로 뇌수를 파낸 흔적이 있었습니다. 핏방울이 이어져 있었어요. 전찻길 건너서 마포 방향으로. 이것이 바로 경성 죽첨정 단두 유아 사건이었습니다. 단두는 머리를 잘랐다는 얘기죠. 자, 일제당국은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오토바이와 자동차 여러 대가 금세 주청동에 모여들었어요. 근데 어디서 들었는지 구경꾼들도 구름같이 모여들었습니다. 경찰이 통제했죠. 서대문 경찰서 김우라 서장 이후 간부 전원이 현장을 달려갔고 검사부에서도 요다 검사가 사진반을 대동한 채 현장을 왔습니다. 경기도 경찰부 형사과에서는 그때는 경성이 경기도였어요. 노무나 과장 등이 현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때 만주에는 마적이 들끓고 있었고 상하이에는 총격전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근데 경성을 봐라, 경성의 치안은 훌륭하게 유지되고 있다. 이 자화자찬하던 조선 총독부에서는 날벼락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엽기적인 사건이 일어나면은 억눌려 있던 민심이 더욱 흉흉해지기 마련이었습니다. 일제는 이 사건을 최대한 빨리 해결하려 했습니다. 이 조바심이 턱없는 무리수로 이어졌습니다. 경찰 출신인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은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이 사건처럼 길에서 일어난 노상범죄는 오염되지 않은 증거를 확보하기에는 대단히 어렵다. 자, 더구나 사건이 발생한 5월은 일교차가 심해서 증거가 쉽게 훼손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격자 확보가 중요한데 이 범행 시간이 인적이 드문 밤이나 새벽이라면 그것도 어렵게 됩니다. CCTV가 설치되기 전까지 가장 미제 사건이 많은 게 노상범죄였습니다. 당시 수사관계자들이 막막함을 느꼈겠죠. 경찰이 1차 발표를 했습니다. 혈색이 선명한 것으로 보아서 범행은 금일, 오늘이란 얘기예요. 새벽에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원한이나 치정관계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한다. 범행 현장은 다른 곳인 것 같다. 경찰은 마포 방향으로 이어진 범인의 도주를 쫓기 위해 경찰견을 동원했는데요. 냄새를 맡던 경찰관은 합동에 있는 프랑스 영사관 근처 무당집 앞에서 멈춰버렸다고 해요.
더 이상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다. 경찰은 가용 인력을 모두 동원해서 죽첨정과 합동 일대의 집을 탐문했지만 아이를 잃은 집을 찾을 수는 없었어요. 이때의 뒤숭숭한 민심이 잡지 신동아 1933년 7월호에 사람들의 대화 형식으로 나온다. 아마 문둥병자의 것일 것세. 머리는 갖다 버리고 볼과 몸뚱이는 삶아먹은 게야. 난 꼭 그렇게 보이는걸? 아니야. 그렇다고 하면 왜 고를 내어 먹나? 나는 등창병자가 그랬거나 아니면 간질병자의 범행인 것으로밖에 생각나지 않는데 그래. 그도 그렇다지만 내 생각에는 모진 여자의 소행이라고 보이는걸. 남편에게나 본처의 원한을 가지고서 하늘이 노할 범행을 한 게야. 제 자식은 그리 못해. 어찌 산 것에 목을 베냐 말이야. 후처나 첩이 남편이나 본부인한테 복수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닐까, 이런 추측들을 했던 겁니다. 이때 서대문 경찰서 김문화 서장이 굉장히 주목할 만한 말을 했어요. 과학적 수사 방법이 있다. 1930년대인데 거의 100년 전인데 이때 과학 수사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아이의 머리를 부검했던 경성제대 의학부는 부검 결과를 만 하루 만에 내놓았습니다. 성별은 남자, 연령은 만 1세 내외인데 살아있는 아이의 목을 베었다. 범행 시간은 발견 시간으로부터 10시간 이내다. 성별은 머리 모양, 나이는 송곳니 상태, 범행 시간은 혈액의 응고 상태로 알아냈다는데 나중에 나이 말고는 다 틀렸다는 게 밝혀집니다. 사망한 지 며칠이 지난 여아의 시신이었습니다. 경찰은 시신을 싼 종이가 이게 쌀봉투였어! 그걸 밝혀내는 개가를 올렸습니다. 그들의 과학수사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일제경찰은 이제 막무가내식 수사로 수사 방식을 전환했습니다. 인근 가옥을 모두 수색해서 버려진 아이를 키우는 사람 중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주민은 모두 유치장에 가뒀답니다. 나중엔 아이들이 묻힌 공동묘지까지 파헤쳤습니다. 경찰이 거지로 위장해서 빈민굴과 아평굴로 잠입하는 수사를 펼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성과가 없자 경성 시내의 거린과 나병 환자를 눈에 띄는 대로 잡아들었습니다. 서대문서 50명, 종로서 60명, 동대문서가 90명을 검거하고 이걸 실적으로 포장했습니다. 경찰서마다 악취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다고 해요. 1933년 5월 31일 조선일보는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일반 민족은 경찰의 무력하다는 얘기예요. 이를 비난하는 편도 적지 않다. 서대문 경찰서에서는 별의별 방법으로 수사에 힘써왔으나 그다지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게 되며 이제는 관내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어린아이를 낳았다가 죽어서 매장하였다는 집을 일일이 수사하여 당사자를 묻은 장소에 데리고 와서 반드시 파보게 하고 있다. 그리고 과부, 서모, 계모 등을 엄밀히 조사하여 매일 평균 5, 6명씩 데려가다 엄중한 취조를 계속하는 중이다. 결국 서대문 경찰서 관내에서는 남편 있는 조광지처가 아닌 기혼 여성은 모두 엄중한 취조를 받았다는 것이 됩니다. 일제경찰의 수사 방식이 이런 식이었습니다. 중간에 범인으로 보인 자가 잡혔어요. 범행을 자백하기도 했어. 심지어 앞에 나왔죠. 경찰견이 멈췄던 프랑스 영사관 근처 무당집. 여기에 이 무당집의 하수인인 뻐꾸기라고 있었는데 모던보이 출신인 인물이었어요. 무당이 매독성 질환으로 고생하니까 그 근처에 주점 머슴으로 일하던 뻐꾸기를 시켜서 아이를 산 다음에 살해케 해서 뇌와 몸을 삶아서 먹었다는 혐의였습니다. 그런데 이거 먹었다는 무당이 아이 시신 발견되기 훨씬 전에 사망했어요. 앞뒤가 안 맞았죠. 결국 뻐꾸기는 정신 이상세였음이 밝혀졌습니다. 참 수사에 혼선을 가져왔죠. 사건 발생 19일째인 6월 3일 경찰은 죽은 아이의 사체를 훼손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으로 수사 방향을 바꿉니다. 6월 5일 염리 공동묘지에서 머리 없는 아이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경기도 고양군 용광면 아현리, 현재의 마포구 아현동죠. 서울시 주민 한창우의 딸입니다. 사건 발생 5일 전에 뇌막염으로 사망했습니다. 6월 7일 부검 결과 머리와 몸통은 같은 아이의 시신이 맞았습니다. 부검이 끝난 지 1시간 만에 한창우의 집 건너방에 살던 배구석이라는 사람이 사건 일체를 자백했습니다. 경찰은 죽첨정에 사는 동범 윤명구와 그의 아내를 체포했습니다. 이렇게 죽첨정 단두 유아 사건은 발생 23일 만에 종결됐습니다. 범행을 사주한 주범은 윤명구였습니다. 당시 46세 충북 청주 출신으로 가세가 비난해서 15세 때부터 농사를 지었고 시골에서 여러 장사를 했으나 실패했습니다. 1932년 8월에 상경해서 엿장수 행상을 하면서 그날그날 살았습니다. 품행이 얌전해서 동료들 사이에서 칭찬을 받아왔고 술 한 모금 마시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윤명구의 셋째 아들에게 간질병이 있었습니다. 여러 약을 써도 효험이 없었어요. 그러다 시중에 떠도는 사람의 뇌술을 먹으면 병이 낫는다 이런 미신을 믿게 됐습니다. 윤명구의 친구인 배구석이 석탄삼정 점원이었는데 충북 음성에서 농사를 짓다가 4년 전에 한창호와 함께 상경해서 아현리 빈민가에 집을 얻어서 방 한 칸씩 얻어서 살고 있었습니다.
1933년 5월 11일에 한창우의 딸 기옥이 숨졌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윤명구는 배구석에게 한창우 딸의 무덤을 파서 뇌수를 꺼내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친구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한 배구석이 5월 15일 밤에 그 무덤을 파헤쳐 시신을 훼손하고 뇌수를 꺼내서 윤명구에게 전달했던 겁니다. 그가 받은 대가는 2원이었어요. 현재 가치로 환산해 2만 원이 채 되지 않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럼 아이의 뇌수를 먹은 윤명구의 아들은 어떻게 됐나? 오히려 증세가 악화됐다고 합니다. 이 사건으로 23일 동안 동원된 경찰이 무려 3,000명이었습니다. 윤명구와 배구석은 분묘 발굴 및 사체 훼손죄로 재판에 회부됐습니다. 윤명구에게는 징역 3년, 배구석에게는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전봉관 카이스트 교수는 단행본 경성기담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단두 유아 사건은 1933년 당시 조선의 치부를 여지없이 보여줬다. 경성은 총독부가 자랑한 것처럼 안전한 도시가 결코 아니었다. 미신과 무지는 조선 사회를 여전히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었고 숱한 어린이가 굶어 죽거나 유기되고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아이의 몸통을 찾는 과정에 경성의 후미진 곳에서 얼마나 많은 사체가 안매장되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하층민이 사회 후미진 그늘에서 웅크리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본 경찰의 과학적 수사 능력이 어느 정도이고 조선인의 인권을 어떻게 생각했는지가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의 주범인 엿장수 윤면구는 일제치하에서 빈궁하게 살던 도시 빈민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건을 일으키기 전까지는 성실하고 선량한 민중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사람과 마찬가지로 미신과 민간요법을 맹신했습니다. 그러다가 결코 하세는 안 될 행동까지 저질렀던 겁니다. 이 사람의 선악이 순식간에 뒤집히는 그 지점이 무척 공포스럽기도 합니다. 한 세기가 지났지만 그렇게 애처롭게 희생된 아기의 명복을 빕니다. 자, 93년이 지난 지금은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미신과 맹신이 상식을 가볍게 누르고 끝내는 도덕마저 앞지는 현상은 그저 오래전의 일뿐이라고 여겨도 되는 것일까요?